자, 우리가 이제 해안 지형까지 거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5강으로 넘어갈 차례죠. 자, 이제 우리가 3강, 4강, 3강부터 우리가 지형이었는데, 3강, 4강에 비해서 이제 5강은 양이 좀 적어요. 할 건 상대적으로 좀 적고, 내용도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조금은 부담을 덜 느껴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제목을 보니까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인데요. 일단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뭐 핵심 키워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화산 지형,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 지형은 당연히 화산암 분출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화산 지형은 신생대 때 일어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형들하고 비교하면 늦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화산 활동은 이제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물론 불규칙하게. 그래서 어느 지역에 화산 지형이 있는지 그건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 카르스트 지형은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또는 통합사회 시간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얘는 석회암하고 관련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암이 되게 독특한 성질이 독특해서 그게 있는 곳은 지형 자체가 독특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석회암 하면 이제 우리가 위치 알아야 되고요. 앞에서 공부했잖아. 그 다음에 고생대라는 거, 해성층이라는 거, 뭐 그 정도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제 밑에 설명 들어갈게요. 자, 먼저 화산 지형을 보면은요. 앞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땅 지표면 부분에 약한 틈을 뚫고서 지표로 분출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화산암 분출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주로 신생대에 형성되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에 분포하냐. 자, 지도에서 위치부터 확인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화산 지형은 제주도. 참고로 좀 이따도 계속 이제 보겠지만, 이제 제주도는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 차례 분출했거든요.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바다에서 분출해가지고 한라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한라산이 하나의 섬인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자체가 한라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아무튼 제주도가 화산 지형이고요. 그 다음 울릉도, 독도 둘 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백두산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백두산이 만들어질 때 용암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암이 흘러가지고 여기까지도 이제 용암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백두산이 뭐 앞으로 뭐 폭발할 거냐 마냐, 사실은 이제 한참 시끄러울 때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이렇게 떠들었던 적이 있거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그 논란이 됐던 게, 얘가 정말 큰 규모로 폭발하면 정말 난리가 나니까, 실제로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이제 떠들썩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알고 있는 걸 테고, 여기 체크를 좀 할게요. 여기는 이제 글자가 가렸지만 철원이라고 하는 글자 보이죠? 자, 강원도 철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철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남학생들은 약간 싫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군대 생활하면 되게 춥다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원도가 추운 것도 있지만, 철원이 추운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화산 지형이 있더라는 건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강원도인데도 불구하고 평야가 되게 넓어서 쌀이 유명해요. 혹시 철원에서 재배하는, 그 다음에 시중에서 파는 쌀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원이 휴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염물질이 거의 없어. 공장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이 깨끗한 데서 이제 깨끗하게 재배한 쌀이라 그래서, 그리고 쌀 품종도 좋거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것보다 좀 비싸게 팔아요. 좀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5대 쌀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알면 보여요. 모르면 안 보이고. 아무튼 철원이 화산활동 결과 넓은 평야가 만들어져 있더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위로 넘어가가지고 유형 체크를 좀 할게요. 유형. 자, 이제 땅 속에 있을 때는 마그마, 이게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면 용암. 그런데 용암이 당연히 이게
화산이 폭발하는 지역, 용암이 분출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그런 구성 성분이 조금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한 장소에서 분출하더라도 용암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출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4차례에 걸쳐서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분출하더라도 뭐 초창기에 분출하는 용암하고 끝 무렵에 뭐 분출하는 용암하고 구성 성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막걸리 같은 거 보면 침전물이 약간 가라앉기도 하잖아. 이렇게 따르다 보면 초창기에 나오는 맑은 거랑 마지막에 나오는 이렇게 뭔가 침전물이 있는 거랑 다르잖아. 그것처럼. 그래서 분출하는 용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화산 지형의 모습이 다르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건 그럼 어떤 성질이 다르냐? 용암이 분출했을 때, 자, 여기는 여기 구멍을 통해서 용암이 분출을 했어요. 근데 용암 그 구성 성분에 따라서 얼마나 잘 흐르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분출한 다음에 되게 묽어서 잘 흐르는 용암은 넓게 퍼지겠죠.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지는 화산 지형은 경사가 완만한 넓게 퍼지기 때문에 그런 화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용암은 끈적끈적해서 잘 안 흘러. 그런 것들은 넓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이 구멍 주변으로 계속 쌓여서 경사가 상대적으로 급한 그런 화산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됐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 점성이 작다. 우리 점성이 무슨 뜻이죠? 점성. 끈적끈적한 정도. 자, 그래서 물은 점성이 매우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토마토 케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점성이 조금 큰 거고. 그 다음에 뭐 액체 중에 또 뭐가 있을까? 되게 점성이 큰 게. 그냥 우리가 액체는 아니지만 뭐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것도 놔두면 천천히 흘러가긴 하지만 얘는 잘 안 흐르잖아요. 그래서 점성은 끈적끈적한 정도예요. 됐니? 점성이 작으면 잘 흘러가는 거고 점성이 크면 잘 안 흐르는 거고 기본 용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은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은 얘가 나오기도 하고 얘가 나오기도 한데 약간 정신 못 차리면 순간 헷갈려서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쉬운 개념인데. 자, 유동성은 흐를 유자, 동은 움직일 동자, 흘러서 움직이는 성질. 그 점성이 작아야 유동성이 큰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대표적인 용암이 현무암질 용암이에요. 물론 이제 얘가 식으면 현무암이 만들어지는 건데 바꿔 말하면 지금 현무암을 가열해가지고 녹이면 고체가 액체로 되면 상대적으로 잘 흐르는 용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확장을 좀 해나갈게요. 자, 여러분들 제주도는 가봤죠? 자, 이게 제주도인데, 물론 이제 약간 입체로 본 거고, 실제로 제주도는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대략 80km예요. 물론 외울 건 아니고, 지금만 보고, 그렇구나 하고 감만 잡으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80km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백록담인데, 백록담 그 한라산의 꼭대기는 높이가 1947m. 외울 건 아니지만 한번 말한 적 있죠. 2000m 가까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80km, 여기의 높이는 약 2km. 그럼 비율상 40대 1이잖아. 그러면 밑변이 40이고 높이가 1인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경사가 되게 완만할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 제주도는 실제로 되게 완만해요. 가보면 알겠지만 되게 완만해.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가장 흔한 함석이 뭐죠? 도라로방 뭘로 이루어져 있지? 현무암.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은 잘 흘러서 경사가 완만한 화산 지형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자, 이런 화산 지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순상화산이라고 불러요. 순상화산. 자, 여기서 상은 모양 상자. 어떤 모양이다. 이 순이 방패순자예요. 여러분들 뭐 사자성어는 아니고 성어 중에 모순이라는 말 있죠. 모순.
모순이 무슨 뜻이죠? 뭔가 서로 안 맞는다. 그러니까 서로 논리가 서로 반대된다, 충돌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자로는 창모, 창을 뜻하는 한자말이고요. 날카로운 창. 방패는 말로 방패인 거고. 뭐 아무튼 그 옛날 그 성어에 얽힌 이야기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방패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한 모양이라서 이걸 마치 엎어놓은 것처럼 경사가 완만하다. 그런 화산 지형을 순상 화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모식도를 보면은요, 얘랑 비교해봐. 여기 가운데에 있는 화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용암이 나왔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층이 돼 있잖아요. 밑에는 지금 퇴적암을 뜻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밑에 있는 건 용암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여기 위에 있는 것만 보면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용암이 지금 흘러간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용암이 여기까지밖에 안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경사가 지금 이만큼 완만한 거고 얘는 경사가 이렇게 지금 급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걸 순상화산이라고 한다. 체크해 주세요. 자, 그에 비해서 자, 조면암질 용암이라고 돼 있고 뭐 안산암질 용암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암석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현무암이 아니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외우고 뭐 쓰는 건 지구과학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현무암을 중심으로 현무암질은 잘 흐르니까 그걸 기준으로 정리하고 다른 암석 이름이 나오면 얘는 잘 안 흐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점성이 크다,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얘는 경사가 이렇게 급한 화산 지형이 만들어져요. 자, 이런 화산을 종상 화산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종은 그냥 말 우리가 말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말고 우리가 이렇게 에밀레종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영어로는 벨. 됐어요? 징글벨 할 때 그 벨이야. 그래서 종처럼 경사가 급하다 그래서 종상화산이라고 불러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용암대지라고 있어요. 용암대지. 자,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용암으로 이루어진 건데 대지래요. 이 대는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파식대. 파랑이 침식해서 만들어 놓은 무대처럼 평평한 땅. 그래서 얘도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만들어진 무대처럼 평평한 땅을 용암대지라고 불러요. 어떻게 하면 무대처럼 평평할까? 자, 이제 같은 현무암질 용암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것도 범위잖아,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무암질 용암이라고 하자. 오케이? 물론 이제 그건 SiO2라고 하는 그 성분 비율 가지고 하는 거긴 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무암질 용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다른 용암 구분을 하는데 현무암질 용암 중에서도 정말 잘 흐르는 용암이 분출할 경우 얘는 그냥 정말 거의 물에 가깝게 쭉 흘러서 정말 평평하게 메우기도 해요. 낮은 부분을. 그럼 평평해지겠죠? 이런 지형을 용암대지라고 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철원 이야기 했잖아. 철원, 강원도. 산이 유명한, 산밖에 없을 것 같은 강원도지만 철원에는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평평한 땅이 넓게 있어서 여기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뭐 별건 없죠? 넘어갑시다. 자, 백두산부터 이야기할게요. 백두산 봅시다. 백두산. 자, 백두산은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백두산의 위치. 자, 이제 한반도의 북부지방만 이렇게 위성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 이렇게 선이 좀 보일 거예요. 압록강이거든요. 그래서 국경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움푹푹 튀어나온, 볼록 튀어나온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른쪽 튀어나온 부분이 백두산이다. 우리 위치 알아야 된다고. 지도에서. 물론 여기 백지도에 지금 백두산 위치 나와 있지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백두산은 이렇게 확대에 들어가면 이쪽은 지금 중국 부분이라서 데이터가 안 뜨더라고요. 짜증나. 좀 보여주지. 그래도 일부분만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충분히 모양을 볼 수 있어서 화면 보고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봤더니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백두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사가 완만하고요. 그리고 여기 천지가 있는 정상 부분만 경사가 급해요. 그럼 이제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요. 전체적으로는 순상화산이다. 전체적으로는 순상화산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천지가 있는 정상부. 우리가 이제 한국지리에서는 산정부라고 표현해요. 산의 정상 부분. 여기만 종상화산이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은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정상 부분 말고 상대적으로 이 부분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이 부분을 산록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산록부에서 록은 산기슭을 뜻하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산 정상 말고 그다음에 평야 지역 말고 정상은 경사가 급하잖아. 그러면 정상과 평야 사이에 있는 어쨌든 산은 산인데 산 기슭 부분 있잖아. 중간 부분. 그런 걸 살록부라고 불러요. 됐죠?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백두산에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해발고도가 높다. 자, 백두산의 해발고도 몇 미터? 나 정확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니까 앞에서 한번 불러준 적이 있어요. 3월달 첫 시간에. 그 무렵에 햇별 했을 때. 이게 외울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제일 높은 거니까 알아는 두세요. 자, 백두산의 높이는 2,744m고요. 2,744m. 해발 고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뭐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지구 중력이 모든 곳에서 똑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의 높이도 위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하는 바닷물의 높이하고 뭐 북한 또는 중국, 일본 나라마다 기준점이 달라. 그래서 나라마다 산의 높이를 다르게 발표해요. 물론 서울에 있는 남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 제지. 완전히 우리 거니까. 근데 백두산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절반은 북한 거고요. 절반 이상은 사실은 중국 영토로 돼 있거든. 근데 또 우리 한국지리에서는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보니까 말을 하는 거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발표하는 건 사실 일제강점기 때 측정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2,744m는. 그런데 이제 북한 애들이 당연히 자기 영토니까 북한 기준으로 보면 얘네들이 최근에 새로 정밀하게 측정을 했더니 물론 기준 바다는 원산 앞바다거든요. 얘네들은 우리랑 좀 다르긴 하지만 다 최근에 정밀하게 측정을 했더니 2,750m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자료에 따라서는 2,750m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 오차가 아니라 기준을 좀 다르게 해서 측정한 거다라고 알고 보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와가지고 천지 있죠? 천지 강조 표시 좀 합시다. 천지 강조 표시. 애국가 이렇게 TV 방송 같은 거 보면 첫 부분에 반드시 천지 화면 보여주죠. 천지 사진 같은 거 여러분들 본 적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백두산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우리가 천지를 혹시 실제로 가본 사람이 있을까? 천지. 나도 가본 적은 없어. 근데 이제 사람이 알면 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옆으로 잠깐만 세자면, 이게 천지를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물론 중국 거쳐서 올 여름방학에도 갈 수 있기는 해. 맘만 먹으면 갈 수 있거든. 그런데 천지를 가서 나는 이제 이왕이면 사진을 찍으니까 천지 사진을 멋지게 한번 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이렇게 파노라마 같은 이런 약간 기술을 써서가 아니고 렌즈 하나로 그냥 한 방에 천지를 담고 싶었어. 근데 천지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이렇게 핸드폰이나 평범한 카메라로는 천지가 한 화면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광각 렌즈라 그러잖아요. 그게 있어야 천지가 이렇게 한 화면에 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초광각 렌즈만 사놓고 아직 천지를 가진 않았거든. 아무튼 그래서 천지가 많이 커요. 그럼 얼마만큼 크냐? 거리 한번 재볼게요. 자, 지금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호수의 경계면이 지금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가 지금 경계면인 것 같아요. 그쵸? 봐봐. 여기서부터 거리 재서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4.4km라고 나오네요. 4.4km. 자, 사람이 평범하게 1시간을 걸어가면 4km를 가요. 천지 여기서 여기까지 얼었을 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1시간 걸려요. 자, 여러분 1시간 걸어가면 꽤 멀리 가잖아. 1시간이면 신림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는 걸어갈걸? 더 갈걸?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는 가봤죠? 여의도 섬이거든? 여의도 전체가 천지에 쏙 들어가요. 아니, 천지 그만큼 크다고.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천지를 한 번에 담으려면 초광각 렌즈가 필요한 거고. 됐니? 됐니?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비율은 아니고 어차피 또 거리를 잴 건데, 자, 우리 천지랑 쌍을 이루는 거. 한라산에 있는, 그래, 백록담. 백록담도 한번 보자고요. 어차피 우리 제주도 할 때 백록담 나오니까. 자, 제주도 가운데에 가면 앞에 있는 친구들 백록담 글씨 보이죠? 그리고 백록담은 이제 딱 뭔가 이렇게 사진에서도 느껴지듯이 뭔가 아담해요. 아담하고. 자, 얘는 이제 분화구거든요. 이게 분화구야. 이게 분화구인데 여기가 1900m, 1900m니까 그 중간쯤이 지금 분화구 제일 높은 곳이거든요. 그럼 얘도 대충 거리 한번 재볼게요. 그 거리를 재보면 대략 여기 한라산이라고 써있는 부분에서 반대편까지 이렇게 거리를 재면은요 583m예요. 아까 천지는 물의 지름만 4km 정도였는데 얘는 물의 지름이 아니라 꼭대기에 있는 그 분화구의 긴 쪽으로 지름이 583m야. 자, 거리의 비가 거의 뭐 1대 8? 그러면 면적의 비는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천지하고 백록담은 규모 자체가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요. 됐어?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올라가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언제 여기 올라가겠니? 위성 사진이 있으니까 한 번만 볼게요. 백록담 여기 부분을 봤더니요. 거리를 재니까 163m래요. 163m면 여러분들 50m 달리기, 50m 달리기 3번만 뛰면 되네. 됐어? 자,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천지하고 백록담은 일단 뭔가 다르더라. 다르더라. 그리고 당연히 이걸 구분을 하더라. 시험에서도 맨날 물어보더라. 됐죠? 설명할게요.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땅 밑에서 마그마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쌓였어요. 그리고 얘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서 분출해서 여기 위에 지금 이제 화산이 만들어졌어. 화산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화도가 있겠죠. 됐니? 그런데 이제 화산 활동 지점에 따라서는 화산 활동이 이제 끝날 무렵에 다 끝날 때 안에 있던 뭐 화산가스나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밑에 마그마가 있던 그 공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기도 해요. 빈 공간이 생기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화산 활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땅이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용암 분출은 다 끝난 다음에 이 빈 공간이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가 무너지거나 그런 거 없이 화산 활동이 끝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얌전히 이대로 식는 화산도 있고요. 화산 중에서는 밑에가 무너져 내리는 곳도 있더라. 자, 근데 만약 여기 빈 공간 밑에가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될까? 산 전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요. 여기 위에 부분은 없어지고 이렇게 커다란 웅덩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지형이 생기겠죠. 이해돼? 자, 그래서 이런 곳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화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무너져 내려서 여기서 키워드는 함몰이에요. 우리가 무너져 내린다 한자로는 함몰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화구를 비롯해서 이 화산체가 함몰되게 되면 커다란 웅덩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웅덩이를 칼데라라고 한다. 칼데라라고 한다. 화구랑 칼데라는 다른 거예요. 함몰이 됐냐 안 됐냐? 당연히 형성 과정이 다르니까. 그렇죠? 다른 거야. 그래서 이 화구에 물이 들어차게 되면 화구호라고 부르고요. 호수.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화구호는
백록담이 있어요. 백록담. 그 다음에 칼데라에 물이 고이게 되면 칼데라호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칼데라호는 백두산에 있는 천지가 되겠죠. 천지.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은 천지, 칼데라란 말 나올 거고요. 한물이란 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긴 한데, 자, 칼데라에 물이 고인 게 아니라 그냥 물이 없이 그냥 칼데라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처럼 화산 분화구에서 둘레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높고 이 안쪽이 움푹 앉았을 거 아니야, 꺼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지 모양이니까 물이 없을 경우에는 칼데라 분지라고 부르고요. 칼데라 분지라고 부르고요. 얘는 울릉도에 있어요. 울릉도에 있는 이 칼데라 분지 이름이 나리 분지예요. 나리 분지. 울릉도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됐니? 말이 나왔으니까 울릉도에 있는 칼데라 분지 보고 다시 백두산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가 지금 울릉도고요. 울릉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 둘레가 지금 밑에가 함몰되고 둘레가 지금 이렇게 분하고 가장자리로 남아있는 거고요. 여기 밑에가 지금 움푹 꺼진 거예요. 입질 한번 보면 이렇게 돌려서 보면 명암 차이 때문에 지금 여기 움푹 꺼진 거 느껴져요? 보이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도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집들 되게 작고 그래가지고 백록담보다는 훨씬 규모가 커요. 됐니?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백두산과 그 주변의 개마고원 지역은 여기 그림에서 지도에서 말했던 것처럼 백두산이 만들어질 때 분출한 용암이 흘러서 개마고원 일부 지역까지 덮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화산 지대를 이룬다. 백두산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하면 충분하고요. 제주도로 넘어갈게요. 제주도. 자, 제주도 큰 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런 조그마한 섬들도 다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주도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순상 화산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경사가 되게 완만하다 그랬잖아요. 평균 경사는. 그런데 이렇게 또 확대를 해보면 얘가 백록담이 있는 한라산의 정상 부근이거든요. 여기 주변 지역은 다 경사가 지금 완만한데 여기는 지금 경사가 꽤 급해요. 여기만 급해요. 그래서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제주도는 한라산은 크게 4번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백록담 여기 정상 부분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마지막 분출 때인데 용암의 성질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종상화산이에요. 됐어? 그럼 다시 교재에 보면 복합화산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죠. 복합되어 있다. 복합적이다. 뭔가 성질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순상화산, 큰 덩치는 순상화산인데 정상 부분이 종상화산일 경우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 이걸 복합화산이라고 하고요. 백두산도 복합화산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백두산은 물어보지 않고 한라산만 복합화산이다라는 걸 아주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됐어요? 복합화산은 그런 뜻이야. 밑에는 순상화산, 위에는 종상화산. 자, 그리고 백록담은 분화구에 물이 고인 화구호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백록담 실제로 본 적 있어요? 한라산 올라가 본 적 있는 사람? 나중에 체력이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갈만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학교 때 답사로
그러니까 지리를 전공하면 의무적으로 답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때 한번 뭣도 모르고 제주도 간다 그랬다가 한라산 간다 그러니까 따라갔다가 되게 고생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여기 단곡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애들 데리고 수학여행 때, 진짜 그 수학여행 코스 딴 사람 대단하신 분이야. 애들 데리고 한라산 꼭대기를 가겠다고 남학생 전체와 여학생들 중에서는 신청 잘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꼭대기까지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여러분 나중에 혹시 가게 되거든 알고 가라고 짧게만 이야기해 줄게요. 경사가 완만해가지고 꽤 높은 데까지는 이렇게 도로교통으로 가요. 뭐 버스로 가든 자동차로 가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한라산까지 올라가는데, 얘가 경사가 되게 완만하다 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그냥 오르막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경사가 급하진 않지만 어쨌든 별로 힘 안 들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경사가 완만하다 보니까 해발고도를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도 되게 멀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건지 평지를 걸어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경사가 완만해요. 근데 어쨌든 4시간, 5시간 걸으면 지쳤을 거 아니야? 그거 지쳐가지고 이제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올 때쯤 이제 여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서 잠깐 쉬고 여기 위에를 이렇게 올라갈 때는 경사가 엄청 산이 되게 정말 급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장을 조금 많이 하자면 가는 친구들의 절반 정도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 발로 기어서 가더라고요. 경사가 꽤 급해.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경사가 급했으면 그냥 관악산 정도 되겠네 하고 이렇게 갔을 텐데, 한참 걸어간 다음에 지친 다음에 올라가려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좋아야 돼. 얘는 뭐 이렇게 경사 급한데 잘 올라가는 것보다도 왕복해서 뭐 6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고, 뭐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체력이 좋아야 갔다 올 수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한라산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 기생화산도 우리 체크 좀 할게요. 기생화산 또는 측화산이라 그러는데,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한라산의 산기슭 부분이에요. 한라산의 산록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뭐 백야기 오름, 높은 오름, 아부 오름, 거순세미, 민오름, 비치미 오름, 큰돌, 이미, 개오름, 성불 오름, 뭐 아무튼 여기 보니까 오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 이게 기생화산 또는 측화산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는 360개 정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를 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라산 자락 있잖아. 거기를 돌아다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를 갔다는 얘기는 기생화산 이런 오름을 무조건 봤다는 얘기예요. 물론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모르고 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봐봐, 여기 보면 마을들이 있고 뭐 집도 있고 하긴 하는데, 제주도는 어디에서나 이런 오름들, 기생화산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은 오름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어디서나 보이니까. 됐어? 그런데 이제 이 오름이 이제 뭐 왜 중요하냐? 한라산이 세계 1등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요. 여러 차례 분출하면서 한라산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정상 부분은 어쨌든 경사가 되게 급하고요. 뭐 이 정도쯤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오는 그 길이, 화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암석이 깨진 틈을 따라서 또는 약한 틈을 따라서 용암이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삐져 나오기도 해요. 됐어요? 그러면 한라산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나중에 후기에 이런 곳을 따라서 조그만한 화산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자, 이런 화산을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기생화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라산 산기슭 측면에 있다 그래서 측화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기생이란 말은 이제 큰 화산체에 마치 기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기생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한라산은 전 세계에서 기생화산이 제일 많이 있는 화산이라 그러더라고요. 360여 개가. 체크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교재에서는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소규모로 용암이 분출했거나, 그다음 화산 쇄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암 외에 나머지 것들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용암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근처에 있는 암석들을 깨기도 하고,
어떤 뭐 부슬기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용암 외에 다른 것들을, 자질구레한 것들을 화산 쇄설물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작은 화산을 기생화산이라고 한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용암 동굴까지만 할게요. 용암 동굴. 자,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는 동굴이 있을까? 어? 예, 그러니까 동굴이라고 하는 게 흔한 지형은 아니거든. 그래서 동굴은 특별한 곳에서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대체로 관광지로 활용이 되니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니까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먼저 짚어줄게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동굴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화산활동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그럼 다른 하나는 석회동굴. 석회동굴 아마 가본 사람 있을 거야.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하니까. 강원도나 또는 뭐 충청도 여행할 때 석회동굴 갈 수 있으면 많이 가요. 그래서 뭐 포인트는 용암동굴은 신생대. 그쵸?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석회동굴은 고생대. 그 다음에 석이 또는 석회암이 이제 물에 녹아서, 우리가 앞에 중간고사 전에 용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석회암이다 라고 한번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석회암, 그 다음에 이렇게 현무암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자주 물어봐요. 위치는 완전히 달라. 용암동굴은 제주도, 석회동굴은 강원도나 충청북도. 지도에서 위치 자체가 다르다고. 그거 보고 일단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용암동굴 이야기할게요. 자, 이제 한라산이 만들어진 다음에, 자, 이제 이 부분만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경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현무암질 용암이 다시 또 분출을 하는 거예요. 기생화산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을 했는데, 얘가 또 유난히 잘 흐르는 그런 용암이 분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분출해가지고 경사면을 따라서 천천히 흘러가면서 굳어요. 그런데 굳을 때 봤더니 공기랑 닿는 부분, 자, 이걸 표면부라고 지금 이렇게 교재에는 써 있긴 한데 어쨌든 공기랑 닿는 부분을 1번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 있죠. 이 안쪽 부분을 2번이라 그럴게요. 근데 1번하고 2번하고는 식는 속도가 달라. 공기랑 닿는 1번 부분이 먼저 식겠죠. 그래서 흐르다 보니까 겉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제 얘가 잠깐 멈췄어.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계속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막 땅도 흔들리다 보니까 굳었던 부분이 금이 가면서 뚫렸네? 그럼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쑥 빠져나가면서 동굴이 생기기도 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굴이 용암동굴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설명이 있죠. 이런 뜻이에요. 자, 뻔한 거긴 한데 석회동굴이랑 비교를 하면 내부는 어디가 더 복잡할까? 당연히 석회동굴이 훨씬 복잡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액체 상태인 용암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뭐 물결무늬라든지 뭐 그 정도? 근데 우리가 석회동굴은 휘황찬란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뻔한 것들 그렇게 물어봐요. 됐어요? 자, 주상절리하고 뭐 지표소 부족 같은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기억나요? 이거 본 친구들은? 이렇게 먼저 주상절리의 뜻은, 절리는 암석 또는 바위에 있는 그 갈라진 틈 있죠. 그걸 다 절리라 그래요.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뭔가 충격 같은 걸 받아가지고 뭐 직선에 가깝게 깨진 것들도 있고, 그런 걸 전부 다 절리라고 한다. 영어로는 조인트라 그래요. 조인트.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주상은, 자, 상은 모양 상자,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주는 기둥을 뜻하는 한자 말이에요. 기둥주자. 됐니?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는 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이렇게 받치는 이게 기둥이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기둥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기둥들이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됐어요? 이런 걸 주상절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주상절리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용암이, 얘는 현무암질 용암이건 아니면 뭐 다른 성질의 용암이건 상관없이 어쨌든 흐르다가
거의 평지를 만나거나 그러면 이제 거의 머물러 있겠죠. 마냥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얘가 액체였다가 점점 식으면 고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런데, 자, 물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면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다른 물체들은 어떨까? 대부분. 물이 되게 특별한 거죠. 물이 되게, 물이 되게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은 대부분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든다. 그래서, 암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딱딱한 고체이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전리가 잘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주상 전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가뭄이 심하게 들면 저수지 바닥이나 하천 바닥이 말라가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사진 같은 걸로?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표면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는데 더 가뭄이 진행이 되면 또는 이제 밑에까지 다 고체로 바뀌게 되면 이 표면에 만들어진 거북이 등껍질 모양의 그 틈이 지하로 쭉 확장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그렇게 주상 전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마침 지금처럼 여기 사진처럼 해안가 지역이면 파랑이 계속 침식작용을 하면서 이 앞에는 지금 파식대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는 해안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침식을 받을 때, 이 기둥 모양의 이 암석 하나들이 이제 침식을 받다 보면 이런 식으로 뚝뚝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절벽에 주상 전리가 모양이 잘 드러나 있는 거죠. 됐어요? 이 사진은 이제 제주도 서귀포 쪽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주상절리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화산 지형에는 주상절리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설명할 철원에도 있고요. 꺼버리자. 얘가 자꾸 신호가 오니까 얘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아. 울릉도에도 있고요. 독도에도 주상절리가 있더라. 됐죠? 워낙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표수 부족에다가 체크라기보다는 뭐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뭐 밭농사를 짓는다 또는 과수원이 많다라고 하면서 제주도는 비가 내리면 빗물이 땅으로 되게 잘 스며든대. 그걸 갖다가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면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무암이 구멍이 뽕뽕뽕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현무암이 많아서 물이 잘 스며든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골프공 표면에 이렇게 움푹움푹 구멍 많이 있잖아. 근데 거기다 물 부으면 물이 스며드나? 그 조그마한 구멍에 물이 조금 고이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현무암이라 그래서 이제 현무암이 물이 잘 스며드는 이유는 구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암석이 깨지다 보니까 암석에 틈이 많아서 물이 잘 스며드는 거예요. 됐죠? 됐어?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한테 설명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부모가 이것저것 막 설명할 때가 있거든. 또는 애가 막 물어보니까 그때, 자녀를 이렇게 크게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그래도 기본적인 건 조금 알고 있어야 기본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래서 제주도는 암석에 전리가 많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물이 흘러가다가 이런 일반적인 육지에 비해서 빗물이 훨씬 더 빨리 스며들어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표수가 부족해서 지표면에 물이 잘 고이지 않아서 논농사를 짓기는 되게 어렵고요. 거의 대부분 밭농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농경지 있죠. 농사를 짓는 땅이 100이라 그러면 99% 이상은 밭 또는 과수원이고요. 0.5% 정도만 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서 먹었던, 이제 식당에서 먹었던 쌀밥 있죠? 다 육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쌀을. 제주도에 생산한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먹자고. 먹더라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특징이 건천이 나타난다고 돼 있는데, 이제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뭐,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말인데, 하천은 하천인데, 건조한 하천이다. 평소에는 말라있는 하천이다. 자, 비가 올 때는 당연히 이제 물이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면 이제 물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면서 며칠쯤 지나면 이제 다 스며들어 버리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하천이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는 하천이지만 비가 그치면 당연히 하천이 흐르는 물길은 그대로 있고 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겠잖아요. 그런 하천을 건천이라고 한다. 됐죠? 제주도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설명할 카르스트 지형도 물이 잘 스며들다 보니까 거기도 건천이 나타나요. 물이 잘 스며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안에는 용천대가 발달한다고 돼 있는데요. 자, 우리 용천은 앞에서 선상기 때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빗물이 또는 하천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형태로 흐르는 걸 복류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가 다시 땅 위로 나오는 걸 용천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면 물이 잘 스며들어요. 지하수 형태로 이렇게 흐르다가 바닷가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샘물 형태로 솟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천이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있으니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분포하니까 띠 대자를 써서 용천대가 발달한다. 바닷가 지역에. 그래서 제주도는 이제 옛날에는요, 이런 데서는 물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하늘에서 비 내리면 그 빗물 받는 정도밖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힘들었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마을들은 대부분 해안가 지역에 있더라. 물론 오늘날에는 상수시설 만들어서 물 끌어오면 되니까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살지만, 얼마든지 살지만 과거에는 해안가에 주로 사람들이 살았더라. 제주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됐죠? 자, 정리하기 전에 우리 주상절기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 주상절기는 이제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해안가에도 나타나는데 하천 옆에도 주상절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천은 이렇게 흐르다 보면 양옆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렇게 골짜기의 모양이 V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암석이, 땅이 이렇게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얘가 아래쪽으로 침식해서 들어가면 양옆이 뚝뚝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는 곳에 있는 하천은 양옆이 절벽이고요, 거의. 그리고 주상절리가 보이겠죠.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제주도 별로 한 건 없긴 한데 일단 읽고 정리하세요. 울릉도와 독도는 1, 2분 이따 할게. 자, 이제 이게 울릉도 사진인데 울릉도 거의 전체가 지금 찍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사실 딱 하나. 울릉도는 전체적으로 지금 산에 있는 산들이 경사가 급하다 완만하다. 급하죠. 이런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사람이? 아무튼 두 발로는 가기 힘들겠죠. 거의 네 발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제주도하고 달리 여기는 기반함이 현무암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경사가 급하잖아. 얘는 종상화산이고요.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졌다.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성사진 보고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울릉도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게 얘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부분 한번 잘 봐보세요. 돌리면서 볼게.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방금 표시한 부분 색깔이 바뀌면 좀 다시 곤란한데 이렇게 돌리면서 봤더니 주변은 이렇게 뭔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가 지금 움푹 들어간 거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지 모양이고요. 물론 여기 한쪽은 약간 뚫려 있어. 뚫려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움푹 꺼져 있잖아. 분지 지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뭐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야 돼. 화산활동으로 뭔가 만들어졌는데 분지라는 말이 나왔어. 칼데라 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거리를 뭐 여기 측정을 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3km가 넘어요. 이렇게 커다란 분화구는 화산활동이 끝난 다음에 밑에가 무너져 내려서 이렇게 커진 거다. 칼데라고요. 여기에 물이 고여 있는 건 칼데라 호. 천지가 칼데라 호였죠. 얘는 물은 없으니까 움푹 꺼져 있는 칼데라 분지다. 됐죠? 그래서 울릉도에 있는 칼데라 분지를 이 지역 사람들은 나리 분지라고 불러요. 나리 분지.
여기 카메라 마크가 있는데 한번 볼까? 야, 입체에서는 안 보이는 건가? 뭐 됐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산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 정말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지진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자그마한 지진들이 막 이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칼데라 분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화산활동이 조그맣게 한 번 더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꺼진 분지 안에 보면 여기 알봉이라고 글씨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조그마한 봉우리가 만들어졌어요. 됐니? 됐니?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화산 분화구가 이렇게 커다란 거 하나, 그 안에 조그마한 화산 분화구가 더 있으니까, 화구가 있으니까, 화구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런 형태를 이중화산이라고 불러요. 이중화산. 자, 우리가 앞에서 복합화산 배웠잖아. 우리가 복합이란 말하고 이중이라는 말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중은 정말 두 겹이란 얘기잖아. 얘가 이중화산. 그다음에 한라산, 순상화산, 종상화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복합화산. 용어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여기를 A라 그러고요. 여기 이걸 B라 그래. 뭐가 더 먼저 만들어졌냐?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얘가 나중에 분출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됐어? 그리고 이제 울릉도 사람들은 칼데라 분지 안에 있는 이 조그만한 화산체를 알봉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지형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교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칼데라 분지 중앙에 있는 중앙, 그리고 여기 화구, 용암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구멍을 화구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만들어진 조그만한 봉우리, 언덕 구자를 써요. 그래서 중앙 화구구라고 지금 교재에는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 하면 이제 울릉도도 거의 설명이 끝났네요. 그리고 해안가에 주상 전리가 분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건 약간 TMI. 자, 울릉도는 이렇게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도로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는 없어. 근데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이제 도로를 건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도로를 건설했고 비교적 최근에 일주 도로가 연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 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침 이게 한 바퀴쯤 돌면 마라톤 풀코스 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울릉도를 한 바퀴 도는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가려면 울릉도까지 배 타고 가서 마라톤 뛰고 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해안 일주도로도 있더라. 넘어가고요. 그다음 독도는 우리 앞에 1단원인가 2단원인가 독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얘도 포인트는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자, 이제 제주도, 울릉도, 독도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어떤 섬일까? 화산활동이 제일 먼저 일어난 거. 크기 반대순이에요. 독도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울릉도가 만들어졌고 제주도가 제일 어려요. 제일 어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또 정리할 거 정리 간단하게 하시고 이제 한탄강 주변에 있는 철원에 있는 용암대지 설명 들어갈게요. 네, 철원에 있는 이제 용암대지 설명을 할 건데 위성사진에서는 사실 모양이 잘 드러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확대해서 보려고 해도 이 하필이면 이제 여기 휴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이쪽은 군사지역이라서 뚜렷하게 잘 안 보여요. 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재에 사진이 그래도 잘 나와 있어서 이거 좀 볼게요. 자, 이제 철원의 용암대지 설명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체크해야 되는 거,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그냥 바다에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화산섬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험에서 물어볼 때 사진이 됐든 또는 뭐 지형도가 됐든 그냥 전부 다 화산 지형이야. 그런데 철원은 강원도 내륙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철원이 경기도랑 붙어 있어요. 내륙 한가운데야. 그래서 일반적인 육지인데 거기서 용암이 분출했기 때문에 철원은
화산 지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산, 일반적인 지형도 같이 나와요. 됐니? 자,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여기에서 용암이 분출을 했는데 되게 잘 흐르는 용암, 정말 잘 흐르는 용암이 분출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용암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면서 낮은 부분을 점점 메우겠죠. 그러니까 도림천 부분, 흐르는 부분, 거기를 따라서 흐르면서 거기가 이제 평평하게 메워질 거예요. 그래서 평평한 땅, 대지가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지형이 용암대지인 거죠. 그럼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기 뒤에 있는 장문봉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용암대지하고 누가 더 먼저 만들어졌냐? 당연히 원래 있던 여기 장군봉이 또는 관악산이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고, 평평한 용암대지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그쵸?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이 사진에서도 여기 평평한 부분이 지금 되게 잘 흐르는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진 용암대지고요. 주변에 있는 이 산들 있지? 얘네들은 그냥 원래 있던 산이야. 됐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처음 용암대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하천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물론 화산활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겠지. 그런데 화산활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방금 끝났어. 그러면 여기도 다 현무암으로 이렇게 다 메워졌겠죠. 이해돼요? 여기가 상상이 되니? 그리고 용암대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당연히 계속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빗물은 바다까지 흘러갈 거니까 흐르면서 침식작용을 해요. 그래서 얘가 흐르면서 아래쪽을 깎아 내려가고요. 그리고 얘는 현무암질 용암이다 보니까 식는 과정에서 주상절리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하천 양 옆에가 지금 여기 절벽에 가깝잖아요. 여기 옆에 이렇게 주상절리가 드러난 곳이 많아요. 됐어요? 그리고 얘가 아직 침식을 거의 하기 전에 평평했을 때 물이 흐르면서 하천 물이 흐르면서 흙과 모래가 떠내려오고 그 흙과 모래가 여기 평평하니까 주변으로 이렇게 넘치고 그래가지고 현무암 위에 일반적인 흙하고 모래가 한 2, 3m 두께로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자, 현무암은 밭농사, 전리가 발달해 있으니까 제주도는 밭농사. 그런데 여기는 논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현무암 위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현무암 위에 일반적인 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진흙 같은 거 좀 갖다가 흙도 섞어서 논으로 만든 거예요. 됐니? 그래서 철원에 있는 용암대지는 논농사다. 그리고 논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다른 곳은 당연히 현무암이 아니니까 물이 잘 스며들지 않겠죠. 이런 데다 저수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래요. 됐죠?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 자, 철원은 휴전선 근처라서 오염물질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군 부대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사람도 별로 안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환경이 되게 깨끗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쌀이 꽤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팔려요. 아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철원으로 검색했더니 5대 쌀이라 그래서 이제 5대 쌀은 품종 이름이긴 한데 철원에서 재배하는 5대 쌀이 제일 유명해서 그냥 거의 뭐 고유 명사처럼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부모님이랑 마트 가면 당연히 쌀도 살 거 아니야. 물론 배달시킬 수도 있지만 한 몇천 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4kg 단위로. 네, 한번 사보세요. 개인적으로 사서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 됐어요? 그래서 강원도는 대부분 산이야. 근데 강원도에서 평야가 넓어서 노농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은 철원밖에 없어요. 강원도에서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이 철원이다. 뭐 거기까지도 알아두면 좋고. 자, 여기는 지형도 보고 마무리 이제 지을게요. 자, 지형도에서 여기 어디 갔어? 왜 안 보이지? 자, 여러분들 여기다 글자 좀 적어 놓으세요. 한탄강이라고 좀 써 놓으세요. 한탄강. 지금 이 자료는 뭐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렇게 보통은 다른 지형도 우리가 감액공유하천, 자유공유하천 물어볼 때는 하천 이름을 가려요. 일부러 제시를 안 하거든. 그런데 용암대지 물어볼 때는 한탄강이라고 하는 강을
지금까지는 계속 적어줬어. 일부러. 그거 보고 사실 풀으라고. 그래서 한탄강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용암대지다라고 알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제 하천양 옆으로 이제 주상절리 거의 절벽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기호 한번 봐보세요. 이 기호. 이 기호는 선이 쭉 이어져 있으니까 뭔가 길게 이어져 있는 지형을 뜻하는 거고 뭔가를 뜻하는 거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다리가 나 있죠. 양쪽으로 나 있으면 인공제방인데 얘는 지금 한쪽으로만 나 있잖아. 강 옆에 있는 급경사 거의 절벽을 뜻하는 기호거든요. 근데 양옆이 절벽이야. 이거 보고 주상절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하천도 이런 기호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하천 양옆으로 이렇게 절벽 기호가 그럼 걔도 주상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지금 논농사를 짓고 있고요. 맞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 자, 여기 열하분출 강조, 열하분출 강조, 열하분출 강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산 폭발, 용암이 분출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 땅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에서 용암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 이렇게 상상을 보통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철원에서 용암이 분출할 때는 이렇게 구멍이 아니라 우리가 큰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 땅이 쫙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또는 이렇게 땅이 지각 운동을 하다 보면 휘면서 쭉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공부했냐면 지질 구조선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땅이 깨진 틈이 있다 그랬잖아. 단층선 같은 것들. 그래서 단층선이 이렇게 쫙 나 있는데 이 지하에서 되게 잘 흐르는 그 현무암질 용암이 막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구멍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갈라진 틈으로 정말 물이 삐져나오듯이 용암이 틈을 따라서 이렇게 다 삐져나와요. 그렇게 분출하는 걸 열하 분출이라고 부르고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물어보진 않지만 용어가 나오지도 않지만 어떤 구멍으로 용암이 분출하는 걸 화구 분출이라고 불러요. 됐니? 그래서 이걸 열하 분출이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틈새 분출이라고 불러요. 용암이 워낙 잘 흐르다 보니까 틈을 비집고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열은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뭔가 찢어졌다는 거. 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적절한 얘긴 한데 조금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다친 형태를 어떻게 다쳤냐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잖아요. 달리기하다 넘어져가지고 쫙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다쳤어. 찰과상이라 그러죠. 마찰 때문에 이렇게 다친 거. 그 다음에 뭐 날카로운 칼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런 걸 열상이라고 불러요. 찢어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땅이 찢어진 틈으로 용암이 분출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철원에 있는, 물론 천원 근처에 있는 용암대지라고 알아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정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수리시설은 물을 뭐 끌어오고 또는 뭐 물을 뿜어내고 물과 관련된 시설을 수리시설이라 그래. 그러니까 밑에 있던 그 한탄강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런 시설을 갖춘 다음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더라. 자, 카르스트 지형. 자, 카르스트는 옛날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나라가 분리독립해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졌어요. 어쨌든 그 유고슬라비아에 있던 어떤 지역 이름이에요. 뭐 경기도면 경기도, 강원도면 강원도처럼. 근데 거기에 석회암이 되게 많아서 석회암과 관련된 지형이 잘 나타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명사가 됐어. 석회암 때문에 만들어지는 독특한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자. 됐죠? 카르스트란 말이 나오면 석회암 때문에 만들어지는 독특한 지형이다.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석회암은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관련된 지질시대는 고생대. 그리고 조선노충군 해성층이고요. 있는 곳은 평남 분지 옥천 습곡대. 물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지도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석회암은 왜 독특한 지형을 만드냐면 성질이 특별하니까, 독특하니까. 자, 주성분은 탄산칼슘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건 굳이 몰라도 상관없는데 CaCO3 조개 껍질이나 계란 껍질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얘네들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아요. 물론 이제 설탕이 또는 소금이 물에 녹는 것처럼 빨리 녹거나 그러진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암석이 물에 녹아요. 됐니? 그러니까 석회암의 특징이야. 우리가 현무암이나 이렇게 화강암 백날 물에 담궈 둬봤자 안 녹는데, 안 없어지는데 얘는 녹아서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무언가를 녹이는 액체를 용액이라고 부르죠. 용액, 그때 용이에요. 뭔가 녹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갈가져서 또는 쪼개져서 점점 사라진다, 작아진다, 침식이라고 부르잖아요. 녹아서 침식되는 거, 용식이라고 불러. 얘는 화학적 풍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화학적 풍화, 용식 딱 하나만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석회암, 카르스트 지역 이게 외우시면 돼요. 연결시키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분포하는 곳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도에서 이렇게 위치를 기억해도 되고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갈 친구들은 뭐 3학년 때 뭐 복습하면서 여기 지역 이름들도 조금 이제 외우게 될 거예요. 어차피 한국지리 뒷부분에 가면 여러 지역도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 이름들을 좀 적어놨어.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북동부, 경상북도 북동부는 사실 이렇게 같은 덩어리야. 덩어리를 약간 나눠서 표시한 것 뿐인데, 강원도 남쪽에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북동부에는 단양이 있고요. 경상북도 북쪽에는 울진이 있고요. 행정구역 이름 좀 적어주세요.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적어만 두세요. 이런 곳에 주로 분포한다. 이제 주요 지형들 볼게요. 먼저 돌리네. 자, 돌리네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야. 그러면 하늘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뭐 완전히 뭐 평평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곧바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비가 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빗물이 모여가지고 지하로 스며들겠죠. 그 과정에서 계속 석회암이 조금씩 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던 곳이 여기로 계속 물이 모여서 지하로 스며들다 보니까 이 조금 낮았던 곳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깔때기 모양의 눈에 띄게 조금 커다란 웅덩이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웅덩이를 돌리네라고 불러요. 돌리네. 그리고 이런 돌리네 가운데쯤에는 물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구멍, 싱크홀이 있기도 해요. 됐어요? 우리 싱크홀이 뭔지는 알죠? 싱크홀이 있기도 해요. 돌리네. 그다음 돌리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져요. 근데 얘하고 점점 커지다 보면 얘하고 연결이 돼서 좀 모양이 불규칙한 좀 커다란 웅덩이가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이런 그런 지형을 우발라 또는 우발레라고 불러요. 우발레는 웅덩이 하나에 싱크홀이 2개 있는 걸 우발라 또는 우발레라고 불러요. 근데 뭐 시험에서 직접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무튼 빗물이 스며드는 과정에서 웅덩이가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웅덩이를 형상과는 짜증 없이 이런 웅덩이를 한자로 와지라고 불러요. 와지라는 말 좀 적어주세요. 한자로 와지, 웅덩이. 자, 그리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혹시 살면서 뭐 여행 같은 거 하면서 혹시 커다란 웅덩이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있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형은 평평하거나 대체로 아니면 이렇게 언덕이나 산이 있는 거지 뭉툭 꺼진 웅덩이들은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해발 고도를 나타내는 게 등고선이잖아. 그럼 등고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1번 등고선보다 여기 부분이 해발 고도가 더 높다는 뜻이에요. 이해돼? 그럼 2번이 해발 고도가 더 높고요. 3번이 더 높고요. 제일 높은 부분 가운데 라기보다는 정상 부분에다는 이렇게 보통 X 표시를 하고요.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등고선은 여기보다 가운데 부분이 더 높다는 뜻이야. 안쪽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지름이 한 50m, 뭐 큰 건 100m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커다란 웅덩이가 이렇게 있어. 이건 일반적인 등고선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모양도 약간 뭐 불규칙한 게 보통인데 이런 식의 등고선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학생들에 따라서 뭐 아메바 같다고 집신벌레 같다고 표시하기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는 무슨 뜻이냐? 1번에 비해서 가운데 부분이 해발 고도가 더 낮을 때, 엉덩이를 나타낼 때 이런 기호를 써요. 이런 기호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저하 등고선이라고 해요. 저하 등고선. 아래 저자, 아래 하자. 됐어? 그리고 엉덩이가 더 크다. 그러면 저하 등고선 여러 개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됐죠? 그러면 이런 저하 등고선은 지형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형도에서는 두 군데에서 나와요. 하나는 카르스트 지형에서 돌리네나 우발레를 나타낼 때.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화산 지형 있죠? 화산 지형이 이렇게 있으면, 화산이 있으면 정상 부분에 분화구가 있잖아. 거기 움푹 들어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도 저하 등고선을 쓰기도 한다고.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카르스트 지형에서는요, 저하 등고선이 있는 이런 등고선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를 해요. 이해됐어요? 그에 비해서 화산 지형에 있는 저하 등고선은 어떻게 나타날까? 자, 화산을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걸 등고선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체로 동심원에 가까운 이렇게 나타나고요. 정상 부분만 이렇게 저하 등고선이겠죠. 됐니? 그래서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거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고 다른 거 볼 거 없이 여기 보고 얘는 지금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이건 지금 돌리네를 나타낸 거구나. 구분하시면 돼요. 나중에 뒤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석회동굴. 자, 석회동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형태로 흘러가다 보면 석회암을 녹여서 물이 흘러가는 곳을 따라서 당연히 이제 수로라 그래야 되나? 그게 생겨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 이게 용식이 이루어지다 보면 다른 데로 뭔가 구멍 같은 게 뚫리거나 하면서 이 물이 더 이상 여기로 흐르지 않고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물은 빠져나가면서 그 수로 부분이 동굴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석회동굴이에요. 자, 용암동굴은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만들어지고요. 얘는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죠. 됐어?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그냥 알아듣는 친구들만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꽤 오래전에 기출문제에서 지하 수면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이건 석회동굴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해수면이 뭔지는 알죠? 바닷물의 그 제일 높은 부분, 껍데기? 해수면, 지하수면은. 그러니까 지하수에도 제일 높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지하수의 표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지하수면이라 그러는데, 지하수면이 여기까지 있었다가 지하수면이 낮아지게 되면 이 동굴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하수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 꽤 오래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동굴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설탕이 물에 녹기도 하지만 설탕물을 증발시키면 다시 설탕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천정에서부터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면 얘가 뭔가 점점 침전이 일어나서 종유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한 방울씩 떨어지다 보면 밑에서 뭔가 자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결돼서 기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거 외에 뭐 복잡한 무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용암동굴하고 달리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여행 때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 용암동굴 가잖아요. 학생들이 대부분 여기 왜 왔냐고, 볼 것도 없는데 투덜투덜대요. 어둡고 깜깜하고 싫다고. 근데 여기를 가면 학생들이 그런 말은 안 하죠. 대체로 그렇더라고. 넘어갈게요. 석회동굴 이야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회동굴은 이제 여기 단양, 뭐 영월, 삼척 이런 데에 분포하더라. 자, 그리고 토양과 자원까지 하면 되는데 뭐 금방 마칠게요. 자, 이제 석회암이 풍화를 받으면 석회암 풍화토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암석이 독특하다 보니까 토양도 독특해요. 자, 얘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주변에 있는 산 또는 뭐 숲 가본 적 있죠? 관악산 가본 적 있죠? 자, 그럼 여기 주변에 있는 산에 가면 흙이 무슨 색깔이야?
갈색이죠. 왜 갈색이냐면 일반적인 암석은 특징이 뭔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냥 기후에 따라서 토양의 성격이 결정이 돼요. 됐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석회암이 되게 넓게 분포하는 곳이었다. 그러면 석회암이 풍화를 받는 과정에선 뭐 화강암이나 또는 뭐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변성암이 풍화를 받아서 만들어진 흙하고 달리 빨간색 흙이 만들어져요. 얘는 석회암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이 돼 있는데, 자, 석회암 CaCO3는 탄산칼슘은 원래 색깔이 밝아요. 근데 얘가 물에 녹는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원래 석회암이 있었지만, 물론 다른 부수물들, 이물질도 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CaCO3 밝은 건 다 용식돼서 없어져 버리고, 남아있는 것 중에 원래 토양에는 철이 많거든요. 철 성분이 녹슬어서, 산화돼서 녹슨 철, 빨간색이잖아. 산화철. 그래서 붉은색을 띠게 된다. 그래서 돌리네 주변에 있는 토양은 붉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자, 단양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단양군은 이 단자가 붉을 단자예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 자체가 붉은 동네야. 됐어? 과거에는 단양이 동네 이름이 앞에 적자가 들어갔었어요. 붉을 적자가. 그러니까 이름을 괜히 지은 건 아니죠.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멘트 공업. 석회석을 캐내서, 석회암을 캐내서 이제 불순물들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걸 높은 열로 가열을 하면 시멘트가 만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멘트 만들겠다고 뭐 석회암 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갈아. 근데 시멘트 되지 않는다? 한번 구워야 돼요. 뜨거운 열로. 뜨거운 열로 구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석회암으로 만든 시멘트 있잖아. 이건 뭐 좋은 점도 있고, 뭐 문제점들도 있는데요. 위성사진 잠깐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단양 그 읍내가 있어요. 한번 봤었죠? 우리 감익공유하천 할 때. 여기가 하안 단구였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상류 쪽으로 가면은요. 쪽으로 가면 이런 데가 나와요. 지금 여기가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그 지형도 그 일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들, 이 부분들이 보면 얘가 지금 돌리네예요. 돌리내고 이것들이 지금 밭으로 이용되는 거고요. 이제 또렷해지면 얘네들이 움푹움푹 들어가. 유성사진으로는 크게 표현은 나타나 있진 않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웅덩이라는 게 확 느껴져요. 됐어요? 그런데 그 옆을 봤더니 어머 이건 뭘까? 이런 건 뭐예요? 아, 이게 트럭이네. 트럭이 아니라 중장비네. 자, 시멘트를 만들려고 석회암을 이렇게 채굴 하는데 산을 정말 깎아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1시간쯤 되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공장 운영하다 보면 계속 깎다 보니까 산 하나 자체가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얘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알면 보인다고 강원도 남쪽 이런 곳에 가면은요 시멘트 공장이 꽤 많아요. 알면 보여요. 볼까요? 이런 데도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거 이것도 시멘트 공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사람도 있겠지만 옆에 갔더니 또 이렇게 있어. 얘도 시멘트 공장이었던 곳이고요. 굉장히라기보다는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가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산이 이렇게 완전히 다 파여져 가지고 움푹 이렇게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시멘트 공장이 있으면 주변 주민들은 꽤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 그러더라고요. 진동, 소음, 그 다음에 자꾸 시멘트를 갈아야 되니까 먼지 날리고요. 지붕 위에 보면 하얗게 그 시멘트 가루라 그래야 되나? 석회암 가루가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지붕에 쌓여 있기도 하고, 빨래 널어놓으면 빨래에 그냥 먼지가 자욱이 앉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